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초의학 중에 하나인 생리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2년 전에 정년퇴임을 해서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고요. 근데 기초의학 중에 생리학, 그 속에서도 뇌과학을 전공을 했어요. 뇌과학을 한 30년 넘게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최근에 유행인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이 여러분들 전공이 뭐든 아마 관심사항일 것 같은데,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는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도 뇌과학자가 본 4차 혁명으로 정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인류 역사의 3대 혁명을 한번 되짚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혁명이에요. 1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동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세계 인구는 100만 명이었어요. 야, 지금 뭐 서울이 1000만 명도 넘네 하는데 전 세계에 100만 명이었으니까 정말 드문드문 있었던 것 같죠.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프리카의 동부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10만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아래쪽에 있는 그림의 왼쪽 아래쪽에 있는 저 호모사피엔스가 북쪽으로 진출하는 도중에 만난 첫 번째 적은 장애물이라고 그럴까요? 추위였을 겁니다. 또 하나의 적은 왼쪽 위쪽에 있는 그림처럼 네안데르탈인이에요. 네안데르탈인은 지금 그림으로 봐도 1대1로 맞짱 뜨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로 살고 있고,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에 의해서 멸종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을 이겼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소통을 통한 공감 그리고 협동에 의해서였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발 짐승에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직립인간으로 오는 도중을 살펴보면 네발 짐승 맨 처음에 어떤 행위를 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네발 짐승들도 그럴 것 같은데, 땅에 뭐 좀 먹을 거 없나? 거의 90% 이상은 땅을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가끔 고개를 들어 딱 보면 친구도 뭘 찾고 있죠. 저놈도 뭘 찾고 있네. 그리고 아마 생활을 반복했을 거예요. 그러다 어찌어찌하여 지금 직립하는 상태로 됐는데, 직립을 하고 나니까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땅이 아니라 얼굴을 보기 시작했는데, 얼굴을 본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에요. 인간에게 결국은 눈은 소통 창구가 되어버린 셈인데, 얼굴 표정과 시선으로 감정 변화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혹시 여러분들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 정면에서 흰자위가 보이는 동물 지구상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 빼면은 없습니다.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 흰자위 있는데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면에서 보면 흰자위를 볼 수가 없어요. 동물원에 가서 혹시 침팬지나 오랑우탕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침팬지를 보면 정면에서 흰자위를 볼 수가 없어요. 꼭 선글라스 낀 것 같아요. 기분 무척 나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이 어디를 보는지를 모르면 나는 불안해져요.
혹시 혹성 탈출 좋아하시나요? 주인공 좋아하세요? 이 주인공 보면 어우 보세요. 엄청나게 험상궂은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친근합니다. 흰자위가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저 흰자위는 험상궂게 인상을 쓰고 있는 얼굴 중에서도 그렇게 폼 잡고 있는 것 같아도 왼쪽에 있는 침판지, 보통 동물들보다는 훨씬 친근하게 보이기 위해 저렇게 분장을 해 놓은 겁니다. 혹시 E.T.를 아시나요? E.T. 하신 나이가 좀 되신 건데요. E.T. 보십시오. 눈을 보면 흰자위가 있고 저러니까 우리는 괴상망측한 모양인데도 친근하게 느끼는 거예요. 같은 외계인이라도 흰자위 없으니까 그냥 숟가락 같지 않나요? 실제로 흰자위는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알려주는 듯한데 조금 더 들어가 보실래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과 나머지 영장류의 눈은 흰자위가 있느냐 없느냐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금 저는 인간에게 눈은 소통창구라는 얘기를 갖고 말을 전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 두 개의 사진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면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순간 돌연변이가 있어 진화가 맞다면 인간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흉측한 그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흉측하다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섬뜩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분장이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동물의 사진입니다. 흰자위가 있죠? 돌연변입니다. 실제로 이 침팬지의 경우에는 자기 아이를 안고 있는데 흰자위를 가지고 있는 어미 침팬지와는 달리 새끼는 흰자위가 없습니다. 정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이건 돌연변이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 100% 자식에게 또 내려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쨌건 지금 인간에게 눈은 흰자위를 통해서 소통 창구로 거듭나게 됐고 상대방한테 내 시선을 알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모르셨어요. 집에 있는 꼬마 아주 어린아이들 그리고 만화가 선생님들은 이미 흰자위가 인간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만화가 선생님이 아이들과 공감하기 위해 그들이 그리고 있는 모든 캐릭터에 눈에 흰자위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 주제, 고양이, 당나귀도 이 어류들이 모두 다 흰자위를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든 캐릭터의 눈의 흰자위는 명쾌하게 그려져 있고 아이들은 이것을 좋아라 합니다. 이 유명한 펭수 보세요. 흰자위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흰자위가 있다는 사실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라고 그러는 추측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경과학 잡지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게끔까지 해주었는데 아기 얼굴을 마주보고 키워라.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잘 자라 잘 자라 그러고 아이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키워달라는 주문이에요. 만일 건성으로 키우면 옆에 보고 이런 엄마 없지만 잘 자라 잘 자라 하면 아이에게 자폐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폐증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의 경우 마주보고 키우면 그 유병률이 낮아지고 이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눈을 마주보고 키우면 아이에게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고 물론 엄마한테도 나옵니다. 사랑 호르몬이라고 하는 옥시토신이 나와서 자폐증을 덜 생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 것 같죠? 좀 더 뒤져 들어갈까요? 좋습니다. PNAS라고 그러는 또 마찬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의과학 잡지에 뇌는 눈맞춤을 통해 성장한다라는 결론이 나온 논문이 보고됐습니다. 보시죠.
아이와 아비가 같이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을 하면 뇌파가 동기화됩니다. 둘이 똑같아져요. 그러다가 아빠가 옆을 딱 보는 순간 이 동기화는 깨져버리는, 어린아이에게는 눈맞춤이 거의 뇌를 성장시키는, 기능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눈맞춤이 옥시토신을 분비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사이언스에 논문이 또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고양이나 강아지 이렇게 키우고 있을 때 그 동물과 눈을 마주치면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논문은 반려동물과의 눈맞춤도 옥시토신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옥시토신 부족이 자폐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다 뭉뚱그려 보면 반려동물도 아이와의 눈맞춤도 아이와 반려동물과의 눈맞춤 모두 다 옥시토신을 통해서 뇌 건강, 특히 자폐증으로 좁히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추론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 친구들과 눈맞춤을 주저하지 않으신가요? 모두들 휴대전화에 몰입되어 있고 소통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눈맞춤은, 옥시토신은 포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적어도 폰은 스마트해질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저는 멍청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지혁명을 얘기했고 두 번째 혁명으로 들어갈까요? 이번에는 농업혁명입니다. 10,000년 전에 우리는 농사를 시작했어요. 9만 년 동안 532만 명이 되었으니까 400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9만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에 비하면 정말 적게 는 셈이죠. 농업혁명은 우리에게 기아로부터의 탈출을 하게끔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10,000년 전서부터 농사를 짓게 되었을까요? 한번 추론해 볼까요? 지구의 기온 변화, 기후 변화를 연도별로 제가 그래프를 그려놓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0만 년 전서부터 쭉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 그래프가 저 화살표 정도 있는 10,000년, 12,000년 정도 됐을 시점에 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딱 고정이 됐어요. 그린란드 빙하에서 잰 10만 년 동안의 기록 추적을 보니까 이렇게 기온이 아래쪽에서 요동을 치다가 12,000년도부터 저렇게 평온한 상태가 딱 되었고, 저 온도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농사할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아로부터 탈출하게 했으니까 일단 하여튼 고맙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하죠. 7,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한 인류 문명, 괜히 우연히 저 시점에서 시작했을 것 같으세요? 실제로는 농사를 시작하고 물 근처에서 먹을 게 많아지니까 사람은 모이게 됐고, 사람이 모이면 문화와 문명은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이 발달한 문화와 문명은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4대 문명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괜히 우연히 얼떨결에 이런 건 없는 것 같죠? 지금 네발짐승에서 직립을 하는 동안에 정말 멋들어진 소통과 협력, 협업이 되어 좋게만 말씀드렸는데, 농업이라는, 농사가 개입하면서 저 5번째에서 딱 섰으면 좋겠는데 직립으로 저 6번째는 완전히 비만이 되어버렸습니다. 농업,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기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었지만 주체를 못하는 통에 비만으로 넘어가는 또 다른 악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농사가 부른 비만을 잠깐 볼까요? 농사가 틀림없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지만, 제가 의과대학에서 왔으니까 어두운 구석,
비만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짐승을 사냥하던 우리의 조상은 배가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냥만으로는 먹을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비만은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이 풍족해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 말 그대로 비만은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성인병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인지혁명과 농업혁명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고 지금 계속 우리 곁에 있었던 셈인데, 지금 제목에 있었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과학혁명의 끝자락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제 세 번째 과학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공하시는 것도 자연과학이건 사회과학이건 어차피 과학혁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혁명, 500년 전에 시작했다고 그러니 과학혁명의 키워드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인구수를 잠깐 볼까요? 500년 전에 지구의 인구수는 11억 명이었습니다. 9,500년 만에 도대체 몇 배가, 거의 20배 되지 않았나요? 어마무시하게 농사가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한 것이 큰 짐을 덜었다고 할까요? 기아로부터 탈출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인간은 저렇게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에너지 전환을 한 지 겨우 500년도 안 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산업혁명은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500년 이전에는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돛단배로 이동을 했습니다. 바람이라고 그러는 기계적 에너지에서 배가 움직여지는 기계적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없죠. 기계적에서 기계적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산업혁명 이후에는 증기선이 열이 증기를,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형태의 열 에너지에서 기계적 에너지로 넘어가는 바로 에너지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에너지 전환을 하는 통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바로 산업혁명, 과학혁명이 그 기본 틀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골격근,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비전공자라도 잘 아시잖아요. 밥을 먹으면 그 먹은 에너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ATP라고 그러는 화학 에너지가 골격근을 움직이게 해줍니다. ATP라고 그러는 화학 에너지가 골격근이 움직이는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수십억 년 전에 생명체도 이미 했던 짓이에요. 화학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옮겨가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인데, 겨우 인간은 이 에너지 전환을 500년 전에 알아가지고 야, 우리 에너지 전환 할 줄 안다 그리고 엄청 나대고 있죠. 실제로 에너지 전환은, 자연은 이미 동물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혁명, 과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관찰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큰 여러분의 지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혁명의 4단계를 한번 나누어 볼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증기에서 조립 정보를 지나 오늘 키워드인 4차 산업혁명인 융합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혁명이 그렇게 4단계로 나뉘어져 있죠. 뇌과학은 마지막 블루오션입니다. 농업시대, 산업, 정보와 나노바이오를 지나 이제는 뇌 중심의 융합기술 시대로 갔어요. 여러분들 전공이 무엇이든 뇌를 빼고 인간을 빼고 하나 더 붙이면 환경을 빼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항상 주시하시기 바라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20만 년 전에 시작한 호모사피엔스는 말씀드렸던 대로 10만 년 전에 100만 명, 만 년 전에 532만 명, 1850년 산업혁명 시작했던 500년 남짓 이렇게 그 기간엔 11억 명이었는데 현재는 80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인간 명수가, 인류 수가
늘고 있지요. 80억 명이 되었는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인구 절벽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지금부터 4, 50년 전에는 산하 제한, 아이들 적게 낳으세요. 2명만 낳아 잘 키우십시오. 1명만 낳아도 충분해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50년 전 전 세계 우리나라도 그렇게 산하 제한을 했었던 때의 대한민국 인구는 3천만 명이었습니다. 3천만 명일 때는 적게 나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5천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여튼 또 계속 가겠습니다. 인구수의 증가를 볼까요? 1850년경에는 12억 명 남짓했던 인구가 의학 발달에 의해서 1950년대는 25억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75억에 이르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만약입니다만 항상 1850년대 아니면 1950년대에 창궐했다면 우리 80억의 반 이상은 정말 큰일 났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학 발달, 과학 발달이 인구 증가에 큰 몫을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뇌과학으로 좀 좁혀서 들어갈까요? 뇌과학 4차 산업혁명을 쪼개서 알아보면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도 더 전문 지식 이런 수준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3월 인터넷이라는 게 있죠. 가상현실입니다. 인공지능도 있죠. 빅데이터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도 있겠죠. 오늘은 위쪽에 있는 두 개를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상현실로 들어가 볼까요? 메타버스. 뭐 좋아하시나요? 저도 저거 한번 했다가 정말 멀미나는 울렁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많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체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죠. 가짜입니다. 가상현실을 갖고 끝도 없이 우리를 재미있게 충격에 빠뜨리게 그렇게 해주고 있죠. 뇌를 속이는 겁니다. 근데 속이면서 돈을 가져가요. 더 잘 속이면 더 돈을 낼 의향도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인가받은 강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좀 단어가 심했나요? 하여튼 어쨌건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의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몸에서도 많은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가상현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뇌는 진짜 가짜 모른다. 삼성의 황금밭 가상현실이라고 그러는 기사가 뜰 정도로 실제로는 가상현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기업체에게는 자금 줄이기도 합니다. 현실 공간과 차단된 상태에서 가상 공간을 보여주는 기술이니 어찌 보면 인가된 형태이지만 틀림없는 건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풋이 없는데 읽는 것처럼 착각하는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것, 정신분열증, 환각이나 환청 이런 얘기, 환시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비슷합니다. 마약도 그렇고 통찰도 마찬가지이지요. 조금 이따 나올 환자 한 형태가 바로 이 신경병증성 가려움증이라는 건데 대상포진 후 가려움증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이따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건 환상통이라는 것입니다. 환상통은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물론 좀 생소하더라도 이따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찰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수학이나 물리 같은 거 문제 풀 때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뭐지? 이건 뭐지? 아하! 어느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정말 빠지직하고 전기 오르듯 아는 것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외운 걸 끌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없는 데서 뭔가를 창출하신 겁니다. 이거를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그래요. 전두엽에서 시작해서 바락 하고 뇌 전체를
완전히 관통하게 되는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귀중하고 정말 인간을 이 위치에 오게 한 놀라운 능력이지요. 조금 이따 이 얘기는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병증성 가려움증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 대상포진이라는 병 알고 계시지 않나요? 네, 잘 아실 거예요. 대상포진에 걸리면, 대상포진 바이러스인데,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통각신경을 공격합니다. 대상포진에 감염이 되면 이 세포 속으로 칼슘이 왕창 들어가요. 들어간 칼슘이 이 통각신경을 흥분시킵니다. 통각신경을 흥분시킨다, 뭐 말만 멋있지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통증을 대상포진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너무나 아파서, 그리고 기간이 너무 길 경우에는 자칫 삶을 포기하기도 해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것 같죠? 근데 그 통각신경에 칼슘이 들어가는 양이 더 많아지면 통각신경이 죽어버려요. 괜찮지 않나요? 통각신경 죽었으니까 안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그 통각신경이 사라지면 가려움증이 또 발현된다네요. 그 내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기에 물리면 긁지 않으신가요? 왜 긁는다고 생각하세요? 대고려대학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선생님이 와서 할 만한 질문은 아닌 것 같죠. 가려우니까 긁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가려우면 긁어요. 근데 왜 긁을까요? 우리는 박박 긁어서 가려움 감각, 가려움 그 형태를 없애려고 해요. 긁으면 성격 나오시나요? 빡빡 긁어서 피 나오지 않나요? 어쨌건 아프게 만들면 조금 소심한 사람은 아마 때릴 겁니다. 혹시 모기 물린데 이렇게 손톱으로 꼭꼭 열십자로 누르시지 않나요? 모두 다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게 만들면 가려움 감각이 사라집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우리 몸에 있는 척수입니다. 왼쪽에 가려움증 정보가, 모기가 물었나 보죠. 가려워하고 아래쪽으로 이제 뇌로 가는 도중인데, 위는 피부입니다. 이 가려움 감각이 전달되고 있는 도중에 여러분들은 박박 긁어요. 그러면 통증이 발현됩니다. 이 통증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기는 뇌로 가는 도중에 사이드킥을 날려요. 한번 어떻게 태클을 거시는지 보시죠. 으라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태클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이 뇌로 전달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 말만 거창하게 했지 가려운 정보 없앤다, 가렵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감각은 뇌한테 가서 지금 가려운 게 아니고 아픈 거예요. 뇌가 속아요.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픈 것보다 가려운 게 더 싫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통각이 가려운 감각을 이렇게 억제시키듯,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어디 좀 예를 들긴 좀 죄송하지만 식탁이 있다고 해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맨발이에요.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정말 재수없게 새끼발가락으로 식탁 다리 모서리를 찼습니다. 그러면 볼만하죠. 뭐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누구한테 욕도 못해요. 자기가 찼는데 어디다 욕을 해요. 그러나 거의 100% 이렇게 반응합니다. 할 줄 아는 욕 다 하고, 누가 여기 갖다 놔가지고 계속 문지릅니다. 덜 아파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픈 것을 살살 문지르면 진통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인데, 우리는 촉각을 투자해서 통각을 날려버렸습니다. 통각이라는 세금을 내고 아까 보셨던 소양 감각을 날려버릴 수 있어요. 답 나왔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가려운 거였습니다. 아픈 것보다도, 아프면 자도 가려우면 못 자요. 그럴 정도로 가렵다는 게 무시무시한 감각인데, 대상포진 후의 가려움증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되짚어보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통각신경을 공격하면 처음엔 아프다가 무지무지 많은 양의 칼슘이 들어와 통각신경이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나면
가려운 감각이 왕이에요. 호랑이 없으면 토끼가 왕이듯이 결국은 아픈 감각, 아파하는 통각신경이 사라지면 가려워져도 그 가려운 거를 제어할 자가 없어지는 셈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환자 사진을 일단 켜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 상처 있는 부분에 대상포진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긁었습니다. 통각신경은 이미 죽었어요. 긁었는데 안 아파요. 이것이 더 긁었어요. 계속 긁어도 아파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려운 감각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다행인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적어도 저기에 통각신경이 없어서 아프진 않다는 거예요. 그냥 염증만 있을 뿐이죠. 다행인 건가요? 아닌 건가요? 어쨌건 판단 여러분들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다음 나온 슬라이드에 비하면 굳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1%도 안 됩니다. 다음 거는 작정하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자연과학이 아닌 생명과학, 의과학 이런 거 전공 안 하셨다면 안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의사이면서 자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우린 지금 이렇게 만났으니 보시지 않으려면 눈을 가려도 좋은데 보셔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머리에 대상포진에 걸려서 가려워졌어요. 긁었습니다. 피부가 없어졌습니다. 계속 긁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근육이 사라졌습니다. 계속 긁었습니다. 오른쪽의 것은 저분의 엑스레이예요. 하얀 건 머리뼈입니다. 머리뼈를 파버렸어요. 아직도 긁을 생각이 있으신 것 같죠? 손이 올라와 있습니다. 밤새 가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긁게 됐고 자기 전에 침대에다 자기 손을 묶고 자요. 어떻게 이렇게 풀고선 또 긁고 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이 슬라이드를 오기 전까지 제목을 조금 올라가 볼까요? 우린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여기 대상포진 감염은 감염증에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가상현실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번째 제목인 가려움증에서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고 계신 거예요. 가상현실이 첫 번째 제목인 셈입니다. 여러분들 근육이 가렵다고 생각하세요? 근육이 집에 하여튼 꼬맹이가 있거나 아주 어린아이한테 한번 초등학생한테 물어볼까요? 야, 뼈가 가렵냐? 그러면 어린애가 아마 이상하게 쳐다보고 대답도 안 하고 갈 겁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근육이나 뼈는 가렵지 않습니다. 피부만 가려워요. 근데 피부를 없애고 그런 다음에 근육과 뼈를 가렵지 않은데 왜 이분은 긁고 있었을까요? 가려운 신경이 없는 부분인데 왜 긁냐 이거죠. 실제로는 만성화되면 그 부위가 가렵다는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렵다는 사실을 계속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 영어 단어 외우듯 가렵다는 그 감각을 뇌가 기억해버려요. 원인이 사라져도 뇌는 기억하고 있어. 뇌 속의 매핑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그 부위를 긁는 겁니다. 조금 깊숙하게 있는 근육도 그 밑에 있는 뼈도 똑같이 긁혀지는 거지요. 야, 이 가상현실 무서운 얘기가 돼버렸네요. 하나 더 볼까요? 환상통으로 가겠습니다. 환상통 들어보셨나요? 조금 아까 있었던 대상포진후 가려움증보다는 조금 친숙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친숙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떤 부위에 팔다리를 예를 들까요?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치료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죠. 통증도 어마무시하게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의사 선생님이나 보호자나 환자나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이 암이 돌아가서 내 몸을 다 공격하면 나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겠죠. 야, 이 치료가 안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자르는 겁니다. 맨 처음엔 주저하겠죠. 그러나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 셋이 토의하여 팔을 자르게 됩니다. 잘랐습니다. 환자 너무 좋아합니다. 그 아팠던 상황에서 해제되니까 팔 없는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그러고 뭐 하여튼 해피엔딩 비슷하게 넘어갔다 치지요. 6개월 후가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신기하게도 이분이 다시 또 의사 선생님한테 옵니다. 팔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 그때 처음에는 뭐 쩌릿쩌릿하고 그러더니 아파 죽겠어요. 새끼 손가락이 아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해서 자른 팔은 이미 쓰레기통에 가 있습니다. 어쩌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레기통에 뒤져서 팔 찾아서 새끼손가락에다가 진통제를 놓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가상현실의 거의 원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참 하여튼 인간은 뭐 이런 기가 막힌 통찰력 때문인지 치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보실래요? UC 샌디에고의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어떤 교수님이 이게 없는데 아프다는 거는 이거는 틀림없이 뇌가 속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을 더 큰 거짓말, 가상현실로 뭉개버리자라고 시작을 했어요. 차가는 기가 막힌 것 같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분 거울을 딱 몸 가운데다 세워놓고 오른쪽 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보게 했어요. 거울에는 뭐가 보일까요? 자기 오른팔의 상인 왼쪽 팔인 듯한 모습이 보이겠죠? 그거를 서너 시간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왼팔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네. 저기 있네. 이거를 매일 서너 시간씩 하고 일정 기간 지나니까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무슨 마술도 아니고 최면도 아니고 속임수 같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 시작은 지금 가상현실, 가짜예요. 이렇게 계속된 그 치료 방법으로 통증이 나았다는 연구 보고가 왼쪽 위쪽에 있는 논문입니다. 시작이 그렇게 되고 있죠. 미러 테라피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상황 아래쪽에 보시면 뭐 그 논문에도 나오지만 저렇게 해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실제로 저 교수님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병원장은 엄청 싫어하셨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오질 않아요. 다 거울 가게에 가서 거울 사다가 집에서 혼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지금 이 치료되는 메커니즘의 언더라인 기전이 무엇인지 그걸 찾기 위해 연구를 시도하고 계시답니다. 자, 하여튼 가상현실은 이렇고 이따가 다시 또 정리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으로 들어갈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를 나누면 우리는 이후에는 많은 기계와 또 온갖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운송기구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인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학혁명으로 만든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뛰어난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 뭐 제목에서도 있었지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보다 더 우월한 기계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우리가 지금 편하려고 만든 많은 기계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우상 이세돌을 바보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우습게 만들어버린 거죠. 저놈을 혼을 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우리가 만들었으니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형태가 됐는데 우리가 만든
그 과학혁명의 최고 걸작품이 우리를 바보를 만들었다. 이 자동차나 비행기는 다 우리를 편리하게 좋다. 뭐 스마트폰, 뭐 집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 모든 게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데 저놈 하나만 우리 하여튼 눈에 가십니다. 인공지능의 습격에 의해서 일자리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의과대학 교수님들하고 쭉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내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 영상의학과 선생님, 뭐 저 이렇게 앉아 있었죠. 제가 그 앉아 있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질 전문 과목 순서를 매겨드렸어요. 첫 번째 사라질 것 같은, 지금 이대로라면 가장 위태로운 전문 과목은 영상의학과입니다. 이미지를 리딩하는 건데 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만한 것도 통계로 엄청난 빅데이터를 발판으로 인간을 아마 한 방에 몰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내과 선생님이에요. 내과 선생님은 아무래도 매니플레이션이 없으니까 술기가 없으니 그럴 것 같고, 마지막까지 남는 거는 외과 선생님, 뭐 이런 수술 같은 건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못할 부분이 남겨질 것 같은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다 없어진 다음에도 저는 살아남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리서치입니다. 연구하는 자, 이거는 인공지능이 아주 오랫동안 인간에게 대적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리서치를 하려고 전공을 정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죠? 잘 정하셨습니다. 똑같은 거를 답습하거나 큰 변화 없이 무미건조하게 가고 있는 형태보다는 새로운 것을 알아내는 통찰력을 발휘하여 아하! 이 기능,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뛰어난 다른 동물은 없는 전두엽의 기능으로 아주 리서치를 잘 선택하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갈까요? IBM에서 왓슨이라고 그러는 인공지능 의사를 만들었죠. 이 인공지능 의사가 건방지게 하버드에 있는 교수님 1년치 데이터를 갖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교수님 95점. 예일대학에 있는 교수님 90점. 존스 홉킨스에 있는 교수님 85점. 따옥따옥 1년치 점수를 매겨요. 여러분들 병원장이라면 셋 중에 누구 스카우트 하시겠어요? 뭐 하버드에 있는 교수님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인공지능 왓슨을 스카우트 하겠습니다. 뭐 정기만 꼽으면 뭐 휴가를 가겠대요. 월급을 더 달래요. 뭐 일요일도 없어요. 그냥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니까 정기만 빼지 않으면 이럽니다. 이 왓슨한테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한테 이길 자신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수십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그리고 1,500만 쪽의 의학자료 순식간에 파악해서 거의 1초도 안 돼서 쫙 데이터를 내버리면 당해낼 자가 없겠죠. 다시 유전자 얘기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리차드 도킨 선생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기적 유전자를 지은 것 아시잖아요. 이기적 유전자를 지으면서 이분이 모든 생명체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이기적인 속성의 유전자로 설명을 했습니다. 딱 하나 빼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아주 괜찮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측은지심,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라고 그러는 측은지심이나 봉사배려, 이런 마음 씀씀이는 이기적 유전자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전자가 만든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볼까요? 지렁이를 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렁이나 송충이 쫙 있고 쫙 올라와서 인간까지 왔어요. 인간 중에서도 여러 장기가 있는데 그중에 최고의 걸작품, 이기적 유전자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은 저는 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기적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약간 무시한다? 아주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어요. 희생을 했습니다. 측은지심부터 희생까지를
이기적 유전자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도킨 선생님이 굉장히 고민하셨습니다. 야, 이거 유전자로는 설명이 안 되네. 고민하다가 새로운 개념인 밈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긴 했는데, 어쨌건 지금 인간은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과학혁명을 통해서 최고의 걸작품 인공지능을 만들어놨는데, 이놈이 우리를 완전히 엉망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다시 유전자는 잘 이기적 유전자 형태로 해서 잘 만들었는데,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 그중에서 뇌가 이기적이지 않은 완전히 이타적인 속성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운명이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바늘의 발명 5세 제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동물 가죽을 몸에 걸치는 형태로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옷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목에다가 그 동물의 목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동물 가죽을 말려서 이러고 다녔겠죠. 옷인지 우산인지 몰라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만 하여튼 이러고 다녔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이러고 살 수는 없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그러다가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아하 이런 걸 자주 했던 우리 조상 한 분이 생선도 먹고 뭐 아마 동물도 먹고 하다 보니까 가는 뼈가 나타났어요. 가만히 있어. 여기다 구멍을 내고 나무 줄기를 해서 이렇게 꿈에 바늘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렇게 바늘을 만들어 저렇게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서 내 몸에 붙이는, 덧대서 입는 형태로 추운 곳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은 새로운 먹거리를 거기서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머리 좋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하라고 하는 통찰력이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 감흥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 하나 보시죠. 2만 년 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그릇이라는 것을 만들었답니다. 사자가 얼룩말을 잡을 때 막 쫓아가고 이제 거의 점프해서 붕 해서 목덜미만 물으면 이제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안타깝죠. 사자한테 그냥 치명적인 얼룩말의 뒷발차기, 그거에 딱 맞아가지고 이가 모두 다 우두둑 부러졌답니다. 그 사자는 쫄쫄이 굶다 그냥 사망이에요. 이가 빠졌다 피가 나서 사망이 아니라 먹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잡아두면 먹을 수가 있어야죠, 이가 없으면. 근데 이것은 인간도 똑같아요. 이가 다 빠지고 나면 자식들이 아무리 먹을 걸 갖다 드려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시름시름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아마 효자 효녀가 매일 생각했겠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떡해 어떡하지? 그러다 아하 생각을 해낸 게 있습니다. 그릇입니다. 그릇에다가 고기, 뼈 이런 걸 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밑에서 불을 끓였습니다. 막 끓였더니 설렁탕이 된 거예요. 그걸 한 사발씩 드셨죠. 수명이 연장됐습니다. 아하라고 그릇을 만든 그 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자는 이가 빠지면 살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릇이 만들어진 후 쉽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을 만들게 됐고, 이것은 수명을 늘리는, 지금이야 치과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치료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릇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실래요? 선사시대부터 젖병에 동물 젖을 담아가지고 육아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 물론 출토된 여러 가지 유물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이죠. 네이처에 나와 있는 논문 결과인데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웠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저기에 동물 젖도 넣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모유도 넣고 했겠죠. 4가지가 있는데요. 출토된 것 중에 하나 고르실래요? 어떤 번호를 원하십니까? 이게 3번이 너무 많은 사람 지목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이렇게 해서 실제로 아이들을 저렇게 아이를 저렇게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먹이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었겠죠.
인류 역사의 3대 혁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인지혁명이었죠.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습니다. 농업혁명에 의해서 기아로부터 우리는 탈출을 하게 되었고, 과학혁명 때문에 전기자동차, 전기기차 등등이 나오는 통에 말이 퇴출되는 또 결과를 얻게 되었답니다. 테이크홈 메시지를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리서치를 하시려고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건 이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흰자위를 통한 소통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의 의사가 뭐 쇠붙이죠. 어떤 방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 인공지능은 100점짜리 진단과 치료를 할 줄 압니다. 옆방에는 95점짜리 하버드 교수가 있어요. 뭐 국내 교수도 거의 그 수준입니다. 인공지능 쇠붙이 의사는 들어가면 그럴 거예요. 어서 오세요. 약 잘 드셨나요? 잘 들고 계시네요. 요전번 진단한 내용 요번에 결과하고 해서 요만큼 약을 넣었습니다. 잘 들고 오십시오. 나가십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95점짜리 옆에 있는 인간 의사는 아마 들어오자마자 그럴 거예요. 아이고 혈색이 좋아지셨네요. 눈을 마주치면서 흰자위를 통한 소통을 통해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주실 거고, 100점은 아니더라도 나갈 때 등을 두드리고 아마 힘을 북돋아 주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아마 제정신이면 후자일 겁니다. 소통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메타인지입니다. 오답노트라고 그러는 닉네임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메타인지를 조금 들어가 볼까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틀린 거를 다시 적어 오답노트로 다음번에는 절대로 틀리지 않겠다 보충해 가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인공지능 이거 못합니다. 다시 더 들어가 볼까요? 모르는 내용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메타인지의 능력인데, 인공지능은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다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삐져요.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을 잘하는 반면 결국 메타인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답노트에 어찌 보면 표본인 형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알파고가 뭐 당연히 이세돌 이겨요. 이겼습니다. 뇌과학하는 사람들이 이길 거라고 예측까지 했어요. 그 이겨서 어쨌다는 거죠. 19줄에 있는 그 엄청난 경우의 수에서 이긴 것, 뭐 진 것보다는 낫지만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자동차보다 늦게 여러분들이 달린다고 자동차보다 하수인가요? 결국은 바둑 못 둔다고 알파고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알파고는 바둑이라는 게임을 아하 하면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다른 주특기가 있다는 것이죠. 꼭 통찰력을 키워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있는 통찰력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오답노트를 충실히 쓰면서 끝도 없이 리서치를 여러분들이 갈구하시면 인공지능을 공포의 대상이 아닌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처럼 비서, 자동차처럼 머슴으로 쓰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뇌과학자가 본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해석입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각자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런 형태의 것들을 책으로 써냈는데요. What am I?라고 그러는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 42개의 소제목이 있는데 맨 뒤에 있는 42번에 잘 안 보이시죠? 확대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형태로 오늘 말씀드렸던 걸 저속에다가 잘 적어 놓았습니다. What am I?라는 책이 도서관에도 있으니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잘해서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로 아마 커갈 거예요. 그때
지금 말씀드렸던 통찰 그리고 소통 이런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